자, 세 번째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교육학 논술 도대체 뭡니까? 왜 우리가 이 시험을 봐야 됩니까?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이명 교육학 논술이 다른 논술 시험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네. 이겁니다. 교육학 논술은 분석적 배점법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논술은 총괄적 평정법이에요. 둘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네요? 네,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명교육학 학원 218쪽에 분석적 배점법이 뭔지 총괄적 평정법이 뭔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야, 분석적 배점법이 뭐냐? 요소별로 배점을 하고 그 요소별로 득점을 한 거를 합산을 해가지고 야 너는 20점 아우 너 글씨 이쁘게 썼으니까 좋았어 22점 이거예요. 자, 총괄적 평정법은 뭐예요? 답안 전체를 하나의 채점 단위로 해서 처음부터 서론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쭉 읽고 전체적인 문맥, 글의 흐름, 글의 일관성, 설득력, 체계성, 구조성 따져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다르죠? 여기는 분명히 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컴포넌츠가 있다.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자, 글 쓰는 방법이 다르겠죠? 달라야 됩니다.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우리 총괄적 평정법처럼 쓰면 안 돼요. 자, 2천자, 3천자 쓰게 되면 이런 쪽으로 나간다고. 근데 그런 글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육학 논술은 철저하게 이겁니다. 어떻게 채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소 썼는지 보고 자, 제대로 썼어. 오케이. 4점 주고 3점 주고 오케이. 합산 20점.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거. 자, 올해 2024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칸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칸이 두 칸이 있다고. 위에 선생님하고 전문가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바로 이제 요 지금 보이는 화면 속에 논술의 내용하고 관련해 가지고 디렉션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디렉션 스케치. 자, 점수 이렇게 니네들이 쓰면 점수 줄 거야. 첫 번째, 교육과적 유형에 근거해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평가 유형. 요 세 번째 이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 이것 때문에 전부 다 화들짝 놀랐는데 자,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 그다음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자, 요 위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요소 컴포넌트 기술에 그러면 점수 줄게.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분석적 배점법은 이렇게 되는 건데 총괄적 평정법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문제를 내본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어떻게 문제 내느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학생 참여가 타당한지 그 여부 여 찬성 부 반대. 너 찬성해? 오케이.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써. 어떻게?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할 수 있게. 부 반대해?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 논거를 제시하면서 글을 써봐. 자, 그래서 일반적인 논술은 어떻게 쓰느냐? 전개 과정이 어떻게 쓰느냐? 문제제기, 문제인식. 그래서 앞서 나온 것처럼 여기 문제에 나오죠? 그 법적 구성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세 주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쓰는 거예요. 문제제기, 문제인식. 지금 이제 교원,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사회 위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저쩌고 모자라다 뭐 내지는 부족하다 내지는 학생이 어쨌든
선생님과 더불어서 중요한 교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이 빠져 있느냐.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제기, 문제인식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제기를 하겠죠. 학생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학생은 아직 미성숙하고 기본적으로 교육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갖다가 모색하고 그런 논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죠. 그 반대쪽은 반대 증거를 막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대안을 참여시켜야 된다. 다만 학생 신분이니 이러한 제한 조건 하에서 참여시키죠.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 있어서 민주성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고 그것도 일종의 협동학습의 계기가 되잖아요. 협동학습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리고 장차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 반대 입장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아직 어린 상황 속에서 어떤 사회의 민감한 흐름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떤 그 작은 소리들 불필요한 소리들 이런 것들에 현혹이 돼서 어쨌든 투표권이 생기잖아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게 총괄적 평정법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글 흐름의 전개예요. 다르죠? 자,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면 다르게 가야죠. 뭐부터? 공부 방법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글쓰기 방법부터. 글을 전개하는 방법부터. 그 안에 구성 요소를 집어넣는 방법부터. 자, 그래서 많이들 묻습니다.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육학 논술은 사회과학적인 논리적인 글쓰기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쭉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약속된 글쓰기. 이거는 논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게 총괄적 평정법이 됐든 우리가 해야 되는 분석적 배점법이 됐든 바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서가 있어야 되고 본이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본이 있어야 되고 결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자, 서에 있어서 도입문, 브릿지 센턴스, 그 다음에 informing sentence 또는 concluding sentence, 그 다음에 본론에 있어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현안 분석하고 문제 제기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논거 제시하고 그러면서 마무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도입 문장이 있고 브릿지 문장 내지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일종의 자기 자신의 제언, 레코멘데이션이 딱 들어가 가지고 문장이 끝나. 자, 이거 약속이에요.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쓰지 않으면 그거는 논문, 논술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점에 보면 이렇게 글을 썼는지를 갖다가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썼는지. 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얘하고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한 어떤 틀을 갖다가 우리가 1, 2, 3, 4월에 부단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속된 글쓰기 패턴에 익숙해지는 게 우리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야. 와우. 그래요?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이 얘기가 100% 맞아. 근데 이게 100% 얘기가 아니야. 우리 분석적 배점법은. 안타깝게도. 자, 제가 기출문제들을 보고 하면서 느꼈던 거가 뭐냐면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문, 비논리가 통하는 시험이에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문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그 안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키워드, 반드시 넣어야 되는 요소와 관련된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웬만해서는 점수를 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주어하고 수어를 갖다가 일치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외국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바로 수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뭘 어떻게 하고 어떤 상태이고 뭐가 이게 주어하고 바로 연결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내지는 뭐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수로가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주어에서는 분명히 능동태로 쓰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수로는 수동태로 끝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 많이들 그렇게 써요. 그거 비문이에요. 비논리라고. 하지만 그거 넘어가죠. 왜? 뭘 보겠다고 그랬어요. 뭘 보겠다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요소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점수 깎어? 내가 했습니다가 맞아요. 내가 됐습니다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장들은 별로 없다고. 결국은 주어에 나오는 형태가 능동인데 수동이 됐다고 해서 그거 점수 깎으면 안 되겠잖아. 안 되잖아요. 안 깎아요. 웬만하면 안 깎는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분석적 벤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얼마만큼 암기한 거를 갖다가 쓸 수 있느냐를 갖다가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야, 나는 글을 잘 못 써요. 저는 글 실력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기도 안 써본 사람이에요.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글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 논술을 가장한 문장 조립 과목이. 오, 얼마나 좋아. 암기 과목이고 문장 조립 과목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딱 글을 읽어보면 필력이 느껴져요. 와, 짱짱하네. 강결체에서 느껴지는 그 알콩달콩하고 맛스럽고 하는 그런 만연체가 느껴지는 비장하고 도도하고 그게 필력이라고. 그거 딱 읽으면서 그래요. 이야, 이 사람은 첫 문장에서 100점.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고. 필력 필요 없어요. 비판 능력 필요 없어. 그런 거 측정하지 않아요. 총체적인 사고력 필요 없어요. 요소만 잘 쓰면 돼. 소론과 결론에서 써야 될 문장 구조만 잘 잡으면 돼. 자, 그러니까 만세입니다. 창의력도 필요 없고 비판 능력도 필요 없고 사고력도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